새로운 뉴스 마음으로 플러스. 국제뉴스 플렉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뭐죠? 오늘은 교황청이 재산을 공개했어요. 사상 처음으로. 네. 근데 교황청 재산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문화나는? 아니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공개를 했는데 순수한 의도가 아니어서요. 이들이 공개한 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고 믿는군요. 뭐지? 아, 네. 네. 뭐지? 잠깐 검사 같은데 약간? 아, 약간 내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지가 대충 감이 나오는데, 네. 당연히 순수한 의도 아니고요. 네. 앞으로 있을 교황청의 어떤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수순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먼저 살짝 밑밥을 깔아놓고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황청 산하에 교회자산관리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APSA라는 곳이 지난 24일에 50쪽짜리 자산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 막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고 자세하게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서 이걸 만들었어요 라는 걸 보여주듯이 예, 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떡하니 내놨는데 자, 요 안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단 22만 개의 세계 각지의 성당 및 교황청 외교 공간을 제외하고 모두 5,171개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4,051, 해외에 1,120개, 그리고 이탈리아 내 부동산의 92%는 바티칸 시국을 품은 그 로마 그 주변에 있고요. 그 중에서 86%가 교황청 사무실이라든지 교황청에서 일하는 사제나 평신도들의 숙소 용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황청 업무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부동산의 40%가 이제 학교, 수동, 병원들이 기관 건물이고 이제 나머지가 이 직원들한테는 좀 시세보다 싸게 임대를 하고 있어요라고 밝혔고요. 14%만이 시세대로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런던, 파리, 제네바, 로잔 등의 투자용으로 사들였다고 하고요. 일단 2019년 기준으로 교황청의 순자산 규모는 40억 유로, 5조 4,200억 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티칸 은행과 바티칸 박물관의 자산을 제외한 집계이기 때문에 실제 자산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예.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근데 뭐 사실 구일모라고 그래서 소 9마리에 털 하나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5조 원대의 자산이 5조 원은 그냥 껌값이고요. 네. 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 배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네. 이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에 즉위를 하시거든요.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그 교황청 내부의 개혁 작업에 힘을 많이 쓰셨는데, 사실은 이달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음 교황으로 유력시되는 안젤로 베치우 추기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비롯해서 10명이 횡령, 사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7일이 첫 번째 재판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 바로 직전에 지금 재산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어떤 그 죄목이었냐면 2014년에 런던의 부유한 사우스 켄스턴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건물을 매입을 한 걸 비롯해서 5년에 걸쳐서 이 지역의 부동산을 무려 4,700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문제는 뭐다? 추기경이. 예, 사들였는데 중개인한테 수백억의 수수료가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또 시세가 겁나 떨어졌어. 그러니까 뭐냐, 교황청에 신도들이 보낸 베드로 성금으로 니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리고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료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교황도 아니고 교황청에서 돈을 만지는 회계대행당도 아니고 추기경이 수천억 원대의 자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는 거지. 맞습니다. 요게 지금 핵심인데, 왜냐하면은 사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국무원이라는 곳에서 인사, 재무, 외교, 그다음에 수행까지 몽땅 다 관할을 했어요. 여기 엄밀히 말하면 내시부가 거예요. 이게 교황 밑에서 모든 일을 집전하는 이 비서 그룹 같은 여기에
모든 권한들, 모든 재정 관리부터 뭐 모든 권한이 전부 다 정보도 이쪽에서 몰아쳐져 그쪽으로. 있었다는 맞아요. 거죠. 네. 심지어 그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얼마만큼 쓰는지를 알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고 있던 데가 그 국무원이라는데요. 자, 두 가지 면에서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일단 이게 얘네들 주장으로는 잡힌 주장으로는 해외에서 들어온 송금이라는 거지. 네. 베드로 베드로 성당에 성금. 보내준 송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송금액이 그 수천억씩 매년 될 수가 없을 뿐더러 맞아요. 송금으로 각 국가에서 다 영수증 씨 들어온 송금 영수증 씨 들어온 이 돈을 개인 추경이 뽑아쓸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제 없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얼마나 되길래 베드로 성금이 뭐냐면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신자들이 교황청의 어떤 운영비나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성금을 모아서 보내주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한 16억, 18억 정도밖에 안 보내요. 이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돈으로 또 다 이렇게 영수증 있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수증을 만드는 일에 또 다 나가요. 예를 들면은 뭐 아프리카에 뭐 어디 아이들 돕는 일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영수증이 있는데 사실은 그걸 대차대조표를 해보면은 자선사업에 쓰는 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금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금에서 돈을 뺐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정 발표를 할 때 1년에 한 1조 2, 3천억을 쓰고 매년 1,000억 이상 결손이 난다, 손해가 난다. 그래서 2023년도 되면 부도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돈이 나온 출처가 절대 성금에서 유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켜서 하는 얘기지만 들켜서 하는 얘기.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에 이 오르실 때부터 교황이 오를 때부터 기대감이 컸어요. 그렇죠. 1300년 만에 비유럽 교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은 다 이제 뭐 폴란드니 스페인이니 뭐 이런 유럽권에서만 쭉 거기 있던 분들이 됐는데 이분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되면 이분이 모든 그동안 교황청에 있는 여러 가지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의혹들, 것들을 투명하게 밝힐 것이다라는 기대를 받았어.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뭔가 굉장히 이제 진보주의, 그동안은 보수주의 교황에서 뭔가 진보적이고 뭔가 기득권 세력을 완전히 깨우칠 것 같은 사람이 됐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3년 동안 잠잠해. 아무 짓도 안 했어.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2013년이어서 그렇죠. 2013년이니까 그 이후로 몇 년이야? 9년. 9년? 아니 9년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한 건 뭐가 있냐면 옛날에 나치에 협조했다고 얘기를 듣고 바울 12세라는 교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숨어서 수도원이나 이런 데 유태인도 많이 숨겨주고 꼭 나치에 협조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분 관련된 기록을 원래 공개 시점보다 한 7, 8년 빨리 땡겨놓은 것 말고는 아무런 개혁 작업이나 거기에 대한 걸 안 했기 때문에 아니 뭐지 기대했던 것만 해도 영 아니네 라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송 작가는 안 될 거다라고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개혁은 왜? 불가능하다. 네. 왜? 이 양반이 정식적인 예수 카톨릭 전통 신부가 추기경이 아니고 예수의 소속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소속. 예수의 교황. 소속으로 된 교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아무 실권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드러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한 비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묻혀져 있던 의혹까지 다 꺼내보자. 이왕 깐 김에 다 까발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부랴부랴 먼저 우리 재산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부동산 목록 일부를 깠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개혁을 하려고 굉장히 제스처를 많이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4월부터 교황청이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로마 교구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시작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로마 교구가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데
세계 가톨릭의 본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구장이 교황이에요. 네, 여기 본당만 330여 곳이고 본당 산하에는 500개가 넘는 성당이 있고 1000여 명이 넘는 사제들이 사목 활동을 하고 있고 100개가 넘는 평신도 단체가 여기에 소속돼 있는데 저는 되게 충격이었던 게 한 번도 회계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대요. 근데 회계 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누가 봐도 저 교황 직속이고 교황 기관인 데서 쓰는 돈에 대한 것만 한 거잖아요. 네. 응? 아니 비자금이 그런데 어딨어? 아니, 사무실 압수수색한다고 거기 있는 통장에서 비자금이 나와? 안 나온다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그렇지. 있죠. 안가나 은행 비밀금고나 이런 데 가야 장부가 있는 거거든. 이런 거는 미리 다 알려주고 압수수색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라고 난 봐요. 물론 이렇게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송 작가의 이게 멤버십 방송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 부의 권력을 보신 분들은 네. 이 카톨릭의 재산이 어느 수준까지 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꾸준하게 저한테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랑 보충해서 좀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송 작가 TV를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뉴스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뉴스상에서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시 우리 송 작가 TV 시청자분들은 저 코웃음을 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연초만 해도 이제 오히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바티칸에 정전이 오고 뭐 군인이 침입을 했니, 뭐 교황이 체포를 당했니. 그거 저기 송 작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제 이런 음모론도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와 같은 의혹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슬슬 전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전과가. 과거에 교황청과 연결됐던 검은 돈에 대한 얘기들이 추가로 이제 옵션으로 나온 거죠. 2013년도에 가디언 보도가 이제 가장 뭔가 중심이 됐었을 거예요. 예, 요거는 네. 진짜 왜 혹시 하던 또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전적이 있어서 이 이탈리아에서도 당연히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교황청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29년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죠. 무솔리니 정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시에 최고급 보석 상점인 불가리와 그리고 세인트 제임스 스퀘어의 AC 투자은행 건물 등을 사들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사실을 최근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이때 가디언이 폭로하기 전까지는 다 숨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이 들어오게 됐을 때 서민들의 일종의 반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반감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종의 교황청하고 딜을 칩니다, 무솔리니가.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통일 이탈리아는 이제 공산주의였으니까 통일 이탈리아 세력들이 갖고 있던 로마 교구에서 압수했던 부동산과 재산들을 다 돌려주면서 그렇지. 그 당시 이 원화 가치로 한 8,800억 정도의 현금을 국채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국채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채를 받아서 교황이 재빠르게 이거를 영국에 보내갖고 할인을 치죠. 현금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영국에 있는 부동산들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870년대부터 이제 이탈리아 통일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탈리아 통일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전에 교황청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빼앗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빼앗기면서 교황청이 가난해지고 그때 사실은 이탈리아가 어려워지니까 베드로 성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명목상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교황청을 살려야 한다 이 마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전부터 물론 9세기부터 베드로 성금이 있긴 했지만 중간에 이제 워낙 교황청에 대한 신임이 떨어지니까 그걸 없앴다가
그 이탈리아 통일을 기점으로 교황청이 이렇게 가난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성금이 명목적으로 부활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때 이제 무솔리니 정권으로부터 그 이후에 그렇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이탈리아 국채를 재빠르게 미국 국채로 바꿔치기 하고 영국의 부동산을 사고 남은 돈을 가지고 1939년 이후로 그 당시에 국제은행에다가 돈을 예치시키고 금을 삽니다. 1온스당 30달러 선에서 엄청난 금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집한 금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30년대에 샀으니까 이거를 각 지역 은행들에다 다 맡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들을 관리하던 데가 미국은 JP 모건, 영국의 모건 그랜펠, 프랑스의 모건 하이스, 스웨덴의 발렌베리 은행 같은 세계적인 다국적 은행에다가 이 금들을 분산 예치를 해놓고 있었죠. 30년대 온스당 30달러에 사들인 금은 지금 현재 1980년대는 600달러를 넘어섰고요. 현재 1000달러에 근접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 증식이 일어났죠. 한 20배 이상, 어제 뭐 30배 가까운 재산 증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정도는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교황청에 있는 재산 중에.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송 작가의 뇌피셜로 일단 교황의 재산과 조직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비자금이 존재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하는 이거는 뭐 제 뇌피셜일 수도 있고 음모론일 수도 있고 역사적에 증명되는 부분이 다 섞여져 있는 거니까 이거 판단 여러분이 하시는데 분명히 허황된 얘기나 거짓말은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카톨릭을 폄하하거나 뭐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반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꺼내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 멤버십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이 재산이 교황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교황은 선출직으로 계속 뽑혀서 올라오는 뭐 지금까지도 200명 이상, 250명 이상이 그 자리를 거쳐갔던 이른바 그냥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고 이 교황청의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교황이 그러면 언제부터 돈이 있었고 재테크를 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원론적인 얘기를 찾아봐야 돼요. 자, 카톨릭이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죠?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국교로 카톨릭을 받아들였을 기원 후 300년경부터가 로만 카톨릭 또는 지금의 카톨릭이 시작인 거예요. 그럼 이 카톨릭이 시작됐을 때 교회가 권한이 있었냐? 없었어요.
황제가 교회의 교구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쉽게 말해서 동네 힘있고 힘세고 자기 친척들, 귀족들을 다 교회의 장으로 내려보냈고, 교회를 통해서 사실상 동유럽, 그러니까 동서유럽 로만 제국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카톨릭이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어떤 성장의 궤도를 오르기 시작한 건 500년대 이후였고, 이건 이제 다 저희 방송에 나와요. 그 500년대 이후에 돈들을 이제 조금씩 모아가면서 교황이란 이름으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게 기원 후 한 1000년 정도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 후 1000년 정도 됐을 때부터 쉽게 말해서 카톨릭이 자산이란 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카톨릭의 자산은 토지와 금이었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있는 이제 영지로서 받아들인 토지들하고 원래는 이제 원래 영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카톨릭의 교회장이 돼가지고 그거를 교회 걸로 만들면서 묶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교회와 금을 지니고 있었고 그 당시부터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이른바 재테크가 이루어졌어요. 고리대금부터 시작해서 다양히 갖고 있는 자산을 늘리는 어떤 이러한 조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구들이 따로따로 이러한 돈장사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모여가지고 교황으로 집중되기, 권한이 교황으로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교세가 성공하는 게 1500년대입니다. 150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말하자면 이제 교황의 권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왕의 권위가 무너진 거죠. 교황의 권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 300년대에 아우구스투스가 지었던 그 베드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터에다가 지금 바티칸을 상징하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게 됩니다. 이게 무려 120년 동안 이 성당을 지어요. 당시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비싼 건물을 짓기 위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엄청난 돈들을 걷어들이죠. 성금이라는 명목 또는 그렇죠. 왜냐면 성당을 지어야 되니까. 성금이라는 명목으로도 많이 했지만 이때는 이제 면죄부도 팔았고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매관 매직도 많이 했었고 온갖 그 추문들을 다 만들어내면서 이 교회가 비대해지고 엄청난 돈들을 벌기 시작해요.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종교 개혁을 맞이하면서 그렇죠. 충돌하게 되는 원인을 만드는데 여기까지가 역사인 거예요. 1592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00년 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자,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 로만 카톨릭이 그 기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들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현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황의 자산이 아니라 바티칸의 자산인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교황이 5조 원 부동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 부동산 말고 현재의 바티칸은 무엇을 갖고 있을 것이냐. 일단 교황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의 가치, 교황청이 갖고 있는 자산은 옛날 중세랑 똑같아요. 똑같이 금괴, 부동산, 그리고 은행 계좌에 들어있는 일종의 예금, 그리고 각종 국가의 채권들. 이런 쪽에 이 돈들이 묻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돈 관리를 교황청 안에 있는 인사가 하지는 않아요. 그 교황청이 자회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하면 교황청 자체는 우리는 교회만 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황청이 관리하는 세부 조직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익 집단을 만들어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IOR이라고 불리는 바티칸 은행입니다. 바티칸 은행. 지금 이 바티칸 은행은 바티칸과 관련된 모든 예금들을 관리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12세기 때부터 존속해온 은행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계좌를 까본 적이 없는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에 예금이 얼마나 있고 대출이 얼마나 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수익을 얼마를 내는지를. 교황도 모르지 않을까요? 지금 21세기면 900년 동안을 이걸 돌렸는데 모르겠어. 뭐 투자를 잘못해서 폭망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여기에 관련된 여신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클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었던 가장 최근의 사건이 로베르토 칼비라고 하는 이탈리아 은행장의 의문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1982년도 일이거든요. 1982년. 네, 1982년도에 런던의 블랙 프라이즈 다리에서 로베르토 칼비라는 당시의 엠브로시아 은행장이 목을 맨 채로 자살한 걸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2주 동안 실종된 상태로 있다 갑자기 이 자살한 시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국 경찰에 의해서 단순 자살처럼 왜 이탈리아에 있는 은행장이 영국 다리에 와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사건인데 영국 경찰 단순 자살로 처리를 했는데 이 당시에 부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갖고 2002년도 20년 만에 재부검을 해요. 와우. 그 20년 만에 재부검을 해봤더니 목이 졸린 흔적이 나온 겁니다. 타살 흔적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조사와 소송이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티칸 시국과 마피아가 연관돼 있다. 네. 왜냐면 이 엠브로시아 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마피아랑 돈 세탁을 해가지고 82년도에 35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2년도에 35억 달러면 지금 가치로 한 4조 원 가까운 돈인데 그만한 돈을 손실을 보면서 파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들의 대부분은 이제 마피아 자금이었는데 이 돈을 못 갚아서 이게 날아갔다. 근데 이 돈을 못 갚게 된 게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령 회사에다가 대출 실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 룩셈부르크만 이렇게 날린 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쪽에도 13억 달러, 한 1조 5천억 달러를 대출했는데 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없어진 돈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이 돈은 다 마피아 돈으로 확인됐고 그 돈이 어디로 없어졌는지는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죽기 2주 전에 교황한테 편지를 보낸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동유럽에서 남미까지 공산주의를 싸우는 데 있어서 바티칸을 위한 전략적 선두주자였다. 공산주의 타파를 위해서 자기가 돈 관리를 했다는 거야. 교황청을 대신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카톨릭 교회가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그와 관련된 증거가 내 손에 있으니 교황님이 나를 만나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편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황청 돈을 가지고 얘가 맞아, 뭐 공산주의 때문에 했다 그러면 뭐 반군 장업으로 줬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네. 공작금 지급을 하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돈이 날아간 거고 결국 마피아 재금 세탁했다는 의미로 살해를 당했다라는 게 이제 유가족들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피아의 소행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 비밀 유지를 위해서 교황청이 손을 썼다는 얘기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 갖고 이제 2005년도에 재판이 열리는데 결과적으로 마피아가 한 걸로 결론이 나지면서 교황청은 나랑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배우는 없다 그래갖고 한번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야, 역시 교황청 승. 교황청 승이지.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아니 그러면 단순하게 이게 은행 하나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마피아를 비롯한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전 세계에 전 대륙에 펼쳐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의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누가 돌리느냐를 놓고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교황의 친위 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수도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도회. 그 수도회 중에 유일하게 공인을 받은 건 예수회 뿐입니다. 예수회 이외에도 전 세계에는 수백 개의 수도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수도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교황이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거기서 수도 활동을 하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면서 이게 말하자면 교황의 친위 조직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는 교황청 내부에서밖에 모릅니다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이런 수도회 회원들과 그와 관련된 집단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들이 그동안 교황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해 오고 그
자금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비리를 일으킨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은행의 계좌를 까보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절대 까질 수도 없고 얼마만큼의 규모일지 짐작이 안 갑니다. 혹설에 의하면 혹설이에요. 네. 이 교황청이 운영하고 있는 돈의 규모가 1,500경원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10회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만경이 이래거든요. 10회가 넘는다라고는 말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연관된 일종의 부채 관계예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뭐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한참 제가 그 관련된 멤버십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남북전쟁 그 해방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링컨이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빚을 떼고 그래서 그 저격을 받아서 죽었고 그게 이제 예수회의 어떤 영향이었다라고 음모론이 있는데 그 뒤에 있었던 18대 그랜트 대통령이 1872년에 이건 실제 존재해요 문서가 네. 런던 은행을 통해서 거액의 바티칸 자금을 대부받았고 그 채무 관계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만성적인 적자를 당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이 다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경황청이 실제적으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력 세력이고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동부의 플로리다를 비롯한 동부 해안 영토 전체가 사실은 교황청의 땅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미국 전체가 교황청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미납 이자만 원금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자만 5경 달러라고 해요. 그러면 3억 3천 명 정도 되는 미국인 1인당 1.5억 달러의 빚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이고. 1.5억 원도 아니고 1.5억 달러. 그리고 이제 그 한화로 따지면 1,600억 정도가 미국인들의 개인 빚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얘기한 바티칸 은행의 대출 규모나 재정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늘 생겨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돌아다니는 전체적인 화폐와 재화 가치가 44경원쯤 되는데 그 중에 반이 빚이거든요. 대부분이 빚이지 사실은. 유지되고 있는 지구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총 자산 중에 44조 원 안에 빚이 절반인데 그중 20조 원이 넘는 빚에 채무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야. 빚진 사람은 있는데 채권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도 모르는 거지. 네, 그렇지. 내가 누구한테 빚을 네. 빌려가지고 쓰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돈이 누구 돈인지를 모른다는 거지.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900년 동안 흘러내려온 교황의 그 자금들이 아니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교황청에서 도대체 이 자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파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조직은 교황보다도 훨씬 윗세력이거나 훨씬 더 강력한 배후 세력이겠죠. 있어요? 그들은? 실체가 있겠죠.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은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황도 나도 이 은행은 모른다 내용을 라고 말하죠. 교황 스스로 얘기했어. 나는 모른다고.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상관없지 않아 하는 짓을 보면 온갖 내정과 전쟁과 지금 이런데 그 영향을 미쳤던 게 다 이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첩보 비사 같은 걸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 점점 더 얘기가 깊어지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드러난 거는 브리티시 그롤룩스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부동산 회사예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무솔리니 자금을 받아서 영국에 세운 회사야. 이게 들켰어. 들켰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건 인정하고 있어. 영국 수상 살고 있는 그 런던 일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운인가? 아까 얘기한 압구정 그 로데오 거리까지 교황청이 다 핵심 고리들을 다 사갖고 있다는 건 이미 들켰어. 근데 이 그롤룩스라고 하는 회사가 영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찾아놓고 보면 2차 대전 이전부터 룩셈부르크 이쪽 1931년도부터 영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룩셈부르크에도 있었고 네덜란드에도 있었고 다른 해외에도 있었고 거기에서도 엄청난 부동산들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롤룩스라고 있는 회사의 알맹이 장부를 영국 것만 털어봤지 다른 나라에 있는 장부 명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황의 부동산도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됐던 거는 금괴 얘기. 트럼프가 그때 그 루머가 있었으니까 트럼프가 바티칸을 습격해갖고 바티칸 지하에서 숨겨진 금괴를 찾아냈다. 그래서 그거를 수송기에다가 얹어가지고 뭐 450번이 넘게 날라왔었다. 그래서 그 금괴의 양이 무려 13,000톤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그와 관련해 갖고 이제 그 동영상도 돌아다니고 막 금괴 동영상을 보여주는 막 이런 프로그램도 음모론 프로그램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교황 지하 창고에서 찍은 거라고.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 가짜로 밝혀졌어요. 이게 요거는 이제 그 단순한 금괴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음모론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그 여러 가지 금괴들 사진은 헝가리나 아니면 영란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은행에 있던 금괴 그 저장돼 있는 사진들을 짜집게 해갖고 보여준 거지. 그게 교황청 밑에 있었고 압수당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교황청이 그 나치의 괴뢰 정권으로 있었던 크로아티아 쪽에서 크로아티아 애들이 이제 유태인 금괴들을 뺏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재가공을 했거든요. 독일 금괴로. 근데 이런 것들을 바티칸에서 보관을 해줬다라고 하는 실질 문서가 나왔어요. 그 금괴는 못 찾았어. 한때 보관을 해줬다는 증거만 있어. 그 금괴는 어디로 갔을까요? 뭐 모든 영화의 소재가 됐죠. 사하라 사막에 묻혀 있기도 하고 남극에 묻혀 있기도 하고 달나라로 갖고 가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 만들어진 근거를 교황청에 보관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금괴 보관에 대해서는 교황청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교황청의 가장 큰 자산은 금괴였고 이 금괴를 통해서 뭐 십자군 원정이라든지 유럽의 뭐 여러 가지 왕족들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경제적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 13,000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금괴가 이쪽 명의로 보관이 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무솔리니가 준 돈으로 샀다고 하는 세계 각지 은행에 들어있는 30달러에 산 금괴들도 어느 정도 양이고 얼마만큼 보관이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의 자산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게 송 작가의 드릴 수 있는 내피셜인 거예요. 결론을 내보자면 왜 이 시기에 교황청의 자산이나 교황청이 하고 있는 어떤 활동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느냐 이 시기적인 방점을 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 안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제가 몇 번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려면 그쪽으로 돈을 싸들고 가야죠. 문 대통령이 카톨릭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카톨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서방의 유대 자금, 서방 자금들이 돈들이 북한으로 가야 돼요. 흐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교황의 북한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교황청의 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 자금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어떤 팩트를 체크하거나 또는 이거를 방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꺼내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대 측에서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흘리고 압박하고 교황청의 자금에 대해서 파내려고 하고 뭐 이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미국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낸시 펠로시 아주 전형적인 이탈리아 사람이고 네. 교황청하고 연결 있는 끈앞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상 미국 카톨릭의 행동대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은 카톨릭이 존재를 합니다만 미국이 거의 그 제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1번이기 때문에 이런 성금 같은 것도 낼 필요 없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미국 안에서 카톨릭은.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나 이런 사고들도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미국인 거고 그걸 또 덮은 사람이 낸시 펠로시와 가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가해자이면서 이걸 덮은 게 낸시 펠로시와 카멀라 해리스라는 거는 이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안에도 이만한 카톨릭의 영향이 큰데 얘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움직이는 목표가 무엇일까? 이렇게 티나게 움직이는 목표가 무엇일까를 보면 저는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한 압박 내지는 중국의 붕괴 이른바 시진핑을 무너뜨려서 공산 중국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진핑을 무너뜨려 가지고 지금의 패권 헤게모니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교황청에 대한 가장 큰 무기가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대두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분명히 던져본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 그러면 그런 자금들이 북한으로 들어오면은 괜히 한반도가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예. 사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 자금을 단독으로 댈 수도 없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네, 남북한 단독의 힘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일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외세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나 이거를 주도하는 세력이 누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민족이 해나가는 과정 중에 부족한 부분 또는 저들이 욕심내고 협조받고 싶어하는 부분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안정적인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이 통일 자체를 더 안전하게 굳힐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지금 외교적인 기법인 겁니다. 우리가 독고다이로만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만 잘 되자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불가능해요. 그게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만들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미국의 자금, 중국의 자금, 러시아의 자금 투자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상태죠. 들어오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 보고 있잖아. 얘네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준비와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러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얘기가 너무 멀리 나가는데 북한의 직접적인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상업은행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상의 공인화폐 없고요. 달러로 유지되는 경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이나 북한의 어떤 부동산 또는 뭐 북한에 투자하는 어떠한 투자도 공인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파트너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도 이러한 통일 작업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개방 개혁 작업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유대자본 말하기가 그러네요. 하여튼 지금 카톨릭의 자금들이 그 계열의 자금들이 흘러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이걸 어떻게 잘 컨트롤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잡아먹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현명한 외교와 현명한 정치, 제대로 된 주도적인 경제 권력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 이 모든 게 우리 국가의 정통성, 우리 행정부의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독립성들이 인정받으면서 그들을 객으로 따라올 수 있는 파트너로 받아들여야지 얘네들을 주인을 만들어주는 형태의 거래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문달님이 정권 연장이 이유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나라 팔아먹을 놈들이기 때문에. 더 예. 팔아먹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것들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절대로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 도덕적이지 않은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그 국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일본의 예나 중국의 예 너무 우리 쉽게 보고 있잖아요. 불과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중국과 일본이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그렇지. 근데 한 방에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을 통해서 이 모든 게 뒤엎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방송은 여기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주식 얘기할 때보다 지금 요 얘기하니까 멤버십 회원들이 더 많이 늘었네요. 도대체 방송- membership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나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네.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송 작가 멤버십 방송에 오셔서 지금 한 2, 3편까지 갔을 거예요. 부의 권력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그것뿐만 네. 아니라 넷플릭스 같아요. 다양한 종류를 쫙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네. 미스테리부터 원하는 거 다 네, 있습니다. 고전도 네. 있고요. 오락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네. 다양한 방송 멤버십에서 찾아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 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